경연을 해주실 추미애 의원님은 우리 사삼의 사람들이면 모두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1995년 정계 투신한 이래 제15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이후 최근 제22대까지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2020년, 21년에는 제67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현재까지 중량감 있는 정치를 펼치고 계십니다. 의원님의 30년 넘는 이 긴 정치 여정에서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추미애 의원님은 사삼 해결 과정에 항상 같이 해주었습니다. 특히 사삼 50주년 특별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당내 사삼특위가 구성되고 부위원장을 맡으셔서 특별법, 공청회 등 사삼 해결 과제를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풀어가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청회에서 사회를 보시던 추미애 의원님의 그 멋진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과정에서 1999년 9월 15일 의원님은 정부가 소장하고 있던 군법회의 수용인 명부를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사삼 진상규명운동을 전국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큰 힘을 보태셨습니다. 1999년 12월 16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후 20여 년이 지난 2020년 법무부 장관을 맡아 특별법 개정에서도 사상 집권 재심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대만 저희도 사람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인권 존중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는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 차지하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저희도 사단 사건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과거의 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공개 사과를 건의할 의무는 없으십니까? (1949년 6월 29일) 날 하루 동안에 무려 132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 그때 132명의 이 일련 영상이 쭉 있는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은 대부분 정말 농업, 학생 이런 신분들이어서 과연 그 내란죄에 그 정확한 재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들고요.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을 취임해서 이 대전안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의견을 좀 주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재심을 이제 의견을 내서 행안위에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됐던 것이죠.
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즈음에 법무부 장관 한 것도 4.3 명령이 시켜서 제가 장관 된 거라고 유족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연령들께서 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연령들의 영혼을 좀 자유스럽게 해드렸다 해서 마음이 좀 편하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역사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쁜 날도 있구나. 어제는 그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이제 4.3 해결 여정에 항상 함께 계시는 추미애 의원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제주 4.3 평화연구소 총연 김종민 이사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신 역대 이사장님, 또 유가족 여러분과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팔자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해서 제주 4.3을 모르고 있던 저 추미애가 제주 4.3을 알게 되고 또 이 모르는 것이 너무 미안스럽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소수가 아니고 대다수라면 이건 정말 큰 문제겠구나. 이 자체가 무식이고 반정이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을 만났고 또 김대중 정치인이 마치 그분 스스로가 잘못된 그릇된 역사 의식이나 또는 친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고 특히 제 고향 대구에서 그런 편견과 오해가 심한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분의 편견, 이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그분을 도와서 정치를 돕기로 하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분을 따라서 우연히 제주 4.3의 한을 가지고 계신 제주 도민 여러분을 만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이 대선 준비 과정에서 먼저 이곳 제주도를 방문할 때 제가 수행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주 4.3의 한을 풀게 놓으라고. 김대중 정치는 한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십니다. 춘향의 한은 이몽룡을 만나서 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을 다 풀었을 때 그 한도, 맺힌 한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인데 제주 4.3 역시 그 억울함을 푼다면 저절로 그 원도 회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제주에서의 약속에 따라서 또 제주 도민들께서 이 긴 고행의 끝에 새정치국민회의 그 당시 당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주 4.3 문제를 푸는데 앞장서 달라. 당신에게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숙제를 맡기는지 몹시 궁금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전직 판사 출신으로 2년에 갇힌, 그래서 온통 빨갱이 색칠을 하면서 누구도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사 출신으로서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를 지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제가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약속만 하고 치고 빠지는 그런 정치를 결코 김대중 총재가 생각하시고 저를 지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풀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숙제, 역사적인 과업을 저한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그득그득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예전 그 공청회 때 공격 미망인들의 항의를 받아가면서까지 그 거친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주 4.3의 인식조차 없을 때 제주 4.3이 무엇이다 알리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 때의 제 모습을 방금 떠올리셨는데요. 그때 바로 공청회를 착수하게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를 지목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한 것은 실제로 풀어라라는 것이지 그냥 하는 척하고 많은 그냥 적당히 표만 받고 마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난 인연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도 팔자를 바꾸는 데 중요하지만 제 정치에 가장 보람있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바로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제주 4.3의 한과 염원을 제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2월 3일 그러고 보니 이제 금방 내일 모레면 1년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일으킨 12.3 계엄의 밤, 가장 먼저 공포스럽게도 우리는 금방 제주 4.3의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윤석열은 반국가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탓이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여기 제주도 평화의 섬 제주도 도민들께서는 우리가 겪어냈던 그리고 그 오랜 세월 풀기조차 생각조차 못했던 공포 속에 오랜 세월 연좌제에 묶여서 살아야 했던 제주 4.3의 공포가 그대로 전율처럼 떠올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도 또 그게 하는 쓰던 용어들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굉장히 끔찍한 일을 우리는 겪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 4.3을 극복해낸 그 오랜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주 4.3과 불과 한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요? 우리는 광주 5.18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5.18 이후에는 결코 계엄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용기 있게 돌파해낸 이 민주주의에 대한 저력이 있는 나라에서 감히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훈장을 무너뜨릴 어떤 이 지도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화로운 겨울 밤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던 거죠. 제주 4.3 발발되고 한 40여 년 지나서 광주 5.18 일어나고 다시 이 군부 독재 시대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군인은 다시는 총칼 들고 시민과 맞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더니 다시 그로부터 한 45년이 지나는 때에 이 12.3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피를 재단에 바치고 피를 뿌려가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가꾸고 다시 일으키는지 배웠다면, 반대로 똑같이 독재자도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영구 독재의 길을 열 수 있는지도 집요하게 끊임없이 기도해오고 그 허점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도 퍼지고 발전하지만 악도 못지않게 호시탐탐 약점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고 힘을 노리고 이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들고 반복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동시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2.3을 보면서 제주 4.3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아마 첫 번째는 공포를 먼저 조장하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법치를 이용하는데 이 불법 대응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제주 4.3과 또 12.3은 그대로 닮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불법 대응령 사실은 이승만이 48년 11월 17일에 이 제주도 상간 지역에 나다니는 자는 통행을 금지하고 상간 지역에서 발견되면 즉시 처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의 이 5.17 계엄령에 그대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12.3 계엄 포고령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처단한다. 정당과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요비어를 살포하거나 하면은 처단한다 하는 그 공포스러운 불법 대응은 고스란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주 4.3을 이 12.3 계엄 포고령에서도 마치 이것을 폭도들이 일으킨 것처럼 그대로 진압의 대상으로 명기했다는 사실을 보고 처음에 제가 내란 진상조사단에 들어가서 여러 제보를 받게 됐는데요. 12.3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은 미리 전두환 포고령까지도 그대로 베껴서 이미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했다는 걸 알고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지만 이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란 몰이를 한다.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야당 탄압을 한다.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상 규명과 온전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해내지 않는다면 이 무단 세력들은 12.3 내란 세력처럼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고 또 역사 왜곡을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정쟁거리로 단순하게 만들어가면서 책임 회피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이 갖는 우리들이 걸어온 이 길은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하면서 앞으로 어떤 이 영구 독재의 길을 누군가가 획책을 한다면 제주 4.3의 정신처럼 우리는 충분히 마치 면역주사, 예방주사를 이미 다 맞은 민주 세력으로서 이 제주 4.3의 길을 따라만 간다면 우리는 다시 어떤 민주주의 전복 시도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 4.3을 이 긴 여정을 통해서 파헤친 여러분의 힘은 또 그 의미는 그 공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4.3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림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바로 색깔칠이었습니다. 빨갱이라고 딱지 붙이는 것. 빨갱이라고 하면 딱지를 붙여지면은 그 어느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빨갱이로 몰릴까봐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제주 4.3을 이웃 사촌이 다 겪어내고 내 이모,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강간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했지만 끌려가기도 했지만 행방불명 대체 소재도 모르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하지조차 못하는 제사 한번 온전하게 지내지조차 못하는 표식 한번 내지 못하는 내 가족 중에 제주 4.3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수십 년간 감내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 빨갱이 칠 때문입니다. 빨갱이가 되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하고 육군 사관 넣고 들어가서 대한민국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도 그 단순한 소망조차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거목과 같은 민주주의의 큰 산 김대중 정치인이라 한들 여러분의 한을 다 듣고도 쉽게 약속을 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화 감독, 소설가까지도 그런 책을 주제로 썼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제대로 출판도 하지 못하고 영화를 찍어내도 제대로 상영관 하나 구하지 못하는 혹독한 시대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명예뿐만 아니라 생업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구조적 부정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상 낙인 프레임 속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공포를 통해서 고립을 만들어내고 공포를 통해서 침묵을 강요했지만 그 유일한 방법은 우선 이웃끼리 연대하고 동네가 연대하고 제주도 전체가 연대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육지까지 삼보일배로 알리기 위해서 먼 행진을 하셨습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당사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이미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보행하면서 거기까지 오실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괜히 이 제주 생각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냥 이 깡다고 있고 용기 있다고 알려진 저 추미애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와 공포를 깨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요. 그냥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언론이 써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포 속에서 고립이 되면서 알리지 못하는 강요된 침묵을 겪어야 했지만 또 이미 자본화되고 상업화된 기득권 언론 시스템에서는 괜히 골치 아픈 이 제주 4.3 같은 걸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럼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그 침묵을 깰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했던 겁니다.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지역 간의 연대, 섬과 육지의 연대도 중요했지만 또한 그 정의로운 기자와 정치인의 연대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약간 그분이 쑥스러워하실 수 있는데요. 언론인 중에 기자 중에 가장 존경하는 기자 되라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 여러분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될 수 있는 기자분이 한 분 계세요.
스토리라고 한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을 다 데려줄 수 있지만, 네, 오늘은 주제가 그러하니, 네, 바로 저를 찾아오신 김종민 기자입니다. 제주 4.3 스토리를 만났고요. 그것으로 역사의 정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과거가 연대하는 것은 한강 작가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때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강 작가처럼 멋있게 표현은 못했지만 과거가 현재를 살려내고 또 현재가 과거의 원을 풀어서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하는 것은 그때 이미 해야 된다라고 숙명처럼 알게 됐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깨야 되는데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저 혼자 찾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발로 뛰는 기자, 제주 4.3을 말한다의 취재팀 김종민 기자께서 제 방을 노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해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제주 4.3 관련해서 판결문도 찾아내고 도대체 판결문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제주 4.3 때문에 이 총살당한 분들이 뭔가 근거가 있으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근거조차 없는지 정부 기록에는 어떤 게 있는지 도대체 한번 찾아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자는 기자대로 노력을 하셔서 제주 4.3을 말한다는 장장 뭐 열 몇 권인가 책을 써내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이 속에 분명히 보석 같은 진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동네를 취재해서 얻어진 것이지만 정보에는 뭔가가 기록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찾아보자 해서 같이 찾아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대전에 있는 지금은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정부기록보존소였어요. 그래서 정부기록보존소를 대전을 찾아갔더니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나섰다라는 걸 공무원들을 또 이제 알게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급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취약한 이 최초로 정권 교체한 민주정부라고는 하는데 취약하기 그지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무원들도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죠. 분위기 찾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판결문 내달라 그래도 다 치우고 너덜너덜하고 보이지조차 않는 그런 거 내고 그래서 알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더 찾아 나서기로 했는데 저 정보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마침 먼지가 가득한 창고를 털어서 김대중 정부 처음에 한 게 뭐였어요? 디지털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서도 디지털화하자. 디지털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적 업무를 다 디지털화하자라고 해서 IMF 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문서 디지털화 작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찾는 제주 4.3 중에서도 이 수양인 명부라는 것을 알게 됐고 연락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바로 저 가슴 뭉클한 장면이죠. 거기에 저는 이제 뒷모습이어서 잘 안 보이지만 아까 제가 초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콜라겐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들어있는 얼굴로 목소리도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소리 들리셨죠. 그런 때 저는 아까 그런 약간 뒷모습이고 제 뒤에 아까 그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 뒤에 이쪽 제 뒤에 이렇게 안경 끼고 쳐다보시는 분 저쪽 뒤에 그죠? 저분이 김종민 기자님 아닌가요? 그렇겠죠? 손 드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익 명부를 이제 찾고 나니까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수익 명부의 의미는 이제 지금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슬프게도 우리 삼촌
삼촌 이름 거기 있어요? 우리 삼촌 지금 공무원인 우리 삼촌 거기 그 수영인 명부석에 있어요? 그 삼촌의 그 형님 집안 그 형제 중에 이제 성공한 분이 잘 출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우가 4.3으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 수영인 명부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거기라도 있어야지만 소재 파악하고 재산날도 제대로 알 텐데 다행일 텐데 오히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 4.3 관련됐다는 건 알아요. 행방불명이에요. 유족들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연좌제의 공포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때가 언제인지 네? 정권교사 해놓고 얼마 안 됐다니까 나라가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이 민주주의는 안전한 민주주의야?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어떻게 되는 거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팔자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은폐됐으면 좋겠는데 모른 척 지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왜 꺼내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시는 겁니까? 라는 항의 전화도 꽤 있었습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있고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어떤 가족의 비극이구나. 그래서 정의라는 거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거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 정의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민주주의가 꼬꾸라질 뻔 하다가 다시 세워지고 또 꼬꾸라질 뻔 하다가 다시 세워지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연대의 힘, 평화의 힘이 이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12.3 같은 일도 우리가 극복 막 단숨에 달려나와서 제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시민은 건강해진 거예요.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가족의 혼란도 겪어보고 정의가 나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잠시 참으면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전체적으로는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그동안 축적된 민주시민의 역량으로 서로 전파를 시키면서 힘을 더 강하게 길러낸 대한민국 국민이 계신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바로 이 힘이 제주 4.3의 극복 과정에서 저는 교육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수영인 명부에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뭐 의미를 얘기하라 그러면 최초로 공적으로 제주 4.3을 풀어야 된다는 이 공문서를 발견함으로써 정부에 숙제를 던진 겁니다. 정부는 그 사이에 국제정부 중에서 최악의 군사정부도 있었고 노태우 같은 약간 군 출신의 반독재 독재 DNA를 타고난 민주정부를 가장한 그런 정부도 있었고 그것도 김영삼 정부 DNA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김대중 정부로 최초로 정권 교체돼서 이제 제주 4.3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입법 발의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 제주 4.3 수영인 명부가 던져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정부에 과제를 준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여태까지는 제주 4.3 그러면요 항상 우리가 과거에 군경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저자세였습니다. 마치 군경의 잘못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영인 명부를 통해서 국가폭력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론적으로 먼저 화해를 얘기하고 먼저 피해를 입었으면서 우리가 용서를 얘기하는 걸 먼저 얘기했어요. 4.3 추념식에 항상 왔어도 우리는 화해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본질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저 문구 발견으로 인해서 제주 4.3은 본질적으로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아직 12.3 1주년 돼가는데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요. 윤석열 내란 수계는 저것은 계몽령이었다. 국회가 시끄럽게 해서 한번 혼내주고 치고 빠지려고 한 것이지 누가 다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국민 여러분께서 피해를 심각하게 입으셨는데 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자 그러고 내란 수리하고 먼저 용서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제주 4.3한테 강요했던 게 그거예요. 빨갱이라고 하도 몰아붙이니까 우리 그 당시 국가의 혼란 상황 잘 이해해요. 그래요. 문제 있죠. 이쪽에서도 남노당이 있었고 좀 심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해와 용서예요. 이렇게 얘기를 거꾸로 비빔밥처럼 우리도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것은 국가폭력이라는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한 거예요. 이 국가폭력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12.3 같은 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전체가 제주 4.3 또한 그 후에 일어났던 여순 반란 유사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이 다 본질적으로 국가폭력이었고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연대를 해서 풀어낸 그것도 아주 법체계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완결해낸 것이 바로 제주 4.3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첫 시작이 저렇게 수영인 명부의 발굴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기자와 정치인이 연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제 제가 법사위 회의를 하면서 나쁜 시대는 나쁜 지도자는 조직을 나쁘게 만들고 국민을 나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지도자는 국민을 정의롭게 만들고 또 사람의 심성을 좋게 이끌어내고 또 좋게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법사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 그거 저는 그냥 뭔가를 다 어질러 놓고 그 판을 정리할 때 꼭 저가 떠안는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팔자 속에. 팔자 잘 보시는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조국 장관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밀려나시고 이제 어수선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4.3 진상규명법을 제가 발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수영민 명부 가지고 진상규명을 해낸 후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국가 책임,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국가가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안 하면 피해자 명예회복이 안 이루어지겠죠.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금전적으로 배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배상 안 되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 위안부 문제가 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유감이다, 통한이 아픕니다, 통속의 염을 금할 수가 없다, 슬프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달라지잖아.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역사 왜곡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과와 명예회복이 필요하지만 또 반드시 금전적으로 위자를 함으로써 종결을 지어야지만 끝이 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결이 되어야지만 같은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 절차가 필요한데 유족을 남겨놓지 않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수영인 명부 중에도 그렇고 그분들은 명예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주권자와 산자가 서로 구원을 하고 명예를 회복해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런 유족도 남아있지 않으면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교정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직권재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법무부가 항상 죄를 뿌려요. 공무원들이, 검사들이. 어떻게 죄를 뿌리느냐. 지도자가 나쁘면 지도자 코드에 맞춰가지고 검찰을 시키는 대로 하는 집단이니까 독재 치하의 독재 이 검찰 정부 아래에서의 윤석열 검찰 아래에서 검사들은 윤석열한테 코드를 맞추어서 계엄령을 사람을 처단한다 하는 계엄령을 작성해주는 검사가 있는 것이고 그저께 밝혀졌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가 현직 검사가 이 포고령을 작성을 해서 상납을 했고 그거 가지고 12월 4일 계엄 일어난 다음날 4인방이 청와대 안가에 모여가지고 이 개헌이 정당한 것처럼 마사지를 하려고 이 사후 대책을 세웠다라는 의심을 포착을 한 거죠. 특검에서. 그런 가짜 포고령 그리고 불법 포고령 불법 개헌에 맞춰가지고 법적 정당성을 날조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제가 장관으로 가서 제주 4.3을 국회에서도 배보상까지도 논의하고 있으니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법무부 안을 올리세요. 어떻게 하면 이 유족들이 이 주권자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장관할 때 검사 한 분이 제주 4.3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권재심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안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검사는 바로 이 제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 4.3 평화연구소 양조은 이사장님 만나가지고 강의도 다 들으시고 우리 양조은 이사장님이 제주지검 검사들 부임해오면 이 특강을 해주세요. 역사 강의를. 제주 4.3에 대한 강의를.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인권교육을 제주 4.3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오는 거죠. 그 중에 한 검사가 제가 장관 시절에 만난 거예요. 그 검사가 직권재심 타당하다 법리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왔기 때문에 아까 보신 그 인터뷰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대가 가능하다니까요. 지도자를 잘 만나고 좋은 정부를 여러분이 민주정부를 잘 만들어내시면 검사들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양조은 이사장님께 강연료 드리면서 역사 공부 배우면 그걸 법에 적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면 그게 결국은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데 알게 모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주 4.3을 통해서 직권재심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 된 것이 아까 제주 영령이 도우신 것이다. 이게 다 인연법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인연법까지 가버렸는데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12.3 일어나고 1년이 돼서요. 국민들이 많이 혼란하실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구나.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미리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4.3을 푸는데 우리는 이 거의 70년을 인내하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우리가 걸어온 이 험난한 인고의 세월이 우리 국민에게 무한한 용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3 내란 1년을 막을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긴 거지만 또한 꼭 막아야 되고 또 저들이 던지는 프레임, 공포와 또 법치를 도구로 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듯 이 역사적 교훈 이것도 우리는 제주 4.3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낸 이 역사의 소통 방법, 역사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대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억울한 원혼을 직권재심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또 돌아가신 그 원혼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일깨워주는 거죠.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켜내는데 우리는 내란을 이제 1년 지났지만 이 성급한 그런 판결보다는 조은석 특검이 말한 것처럼 사초를 써 내려가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다 찾아내고 깨알같이 다 촘촘한 조물망을 던져서 다 훑어내듯이 해서 단죄를 내려야지만 이 다시는 그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한 사람도 다치고 또 피를 흘리지 않고 12.3 내란을 우리가 극복을 해냈듯이 그 종지부를 찍는 것도 제주 4.3으로부터 배워나가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 중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법 시스템에서 그냥 그 자력구제를 못하니까 국가 형벌권이 이 범죄자를 그냥 형벌을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온전히 의료나 심리나 어떤 그 법률적 지원, 배상, 보상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패키지로 완성이 되는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권자와 산자가 연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인생에 가장 보람있는 일이 제주 4.3고 여러분을 만난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행사도 하나씩 계속 반복되고 축적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지키고 또 세계를 연대해 나가는 큰 힘으로 우리는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그런 회복적 사법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자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여러분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모두 너무나 뜨거운 박수로 끝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 6시에 개식과 만찬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거나 혹은 저희 밖에 차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 가까이 나오고 이걸